오늘은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의 저자이신 손진석 기자님을 모시고 유럽과 특히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인사이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최근에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프랑스를 꺾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경사가 났는데 기술력이나 가격 같은 요소도 있었지만 특히 프랑스가 핀란드에서 원자력 발전 공사 기간을 13년을 지연시킨 점이 고려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상하게 한국이 어떻게 13년을 약속한 날짜에서 지연시킬 수가 있나,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의아할 수 있어요. 한 1, 2년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그렇게 많이 늦어지는 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전을 만드는 그런 건설 과정의 특수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리에서 특파원으로 이제 4년간 일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파리에 살던 집이 그게 국제 에너지 기구 헤드쿼터랑 한 200m 떨어져 있었어요. 그냥 에펠탑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력시장국장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막 얘기하는데 이제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이 원전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외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었냐면 공기에 딱 맞춰서 이제 할 줄 안다. 근데 이런 거였는데 프랑스만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전이라고 하는 게 한 업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수원 있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제 원전이 진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여러 협력업체들과 함께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짓는데 필요한 부품은, 그거는 뭐냐면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원전이란 게 뭐 전 세계적으로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막 뭐 똑같은 게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부품도 만들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프랑스 같은 게 늘어지냐면 사실 프랑스가 원전 강국이긴 하지만 대체로 프랑스에 있는 원전들은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만들어진 게 많아요. 2000년대 들어서는 건설한 게 거의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잘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술 협력업체 이런 회사들한테, 이런 기업들한테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지어보다가 협력업체가 이거 설계를 바꿔야 되겠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그래서 설계를 바꾸는데 한 1, 2년 걸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전 바깥에 이렇게 만드는 거, 원자로를 만드는 거를 콘크리트 배합을 했는데, 배합을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콘크리트 쳐봤는데 이게 배합이 잘못돼서 부시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잦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의 프랑스 전력공사 EDF라고 그러죠. 이 회사가 짓는 이 원전이 17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공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잘 맞출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력시장국장이 한국은 예외적인 경우다라는 거고, 사실 이게 공기가 늘어지면서 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돼요. 사실 원전이 2000년대 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투자가 위축됐던 게 뭐 위험하다, 폐기물이 어쩌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공기가 늘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많이 안 됐던 그런 측면이 되게 크거든요. 알려진 것과는 좀 반대네요. 약간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이 체코에서 프랑스를 누르고 원전을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맥락에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오해를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체코에서 원전을 수주를 한 거 있잖아요. 이건 뭐 덤핑했지 않느냐, 프랑스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써서 얻어낸 거 아니야,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잘못된 견해이거나 이제 오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 차이로 인해서
원가가 달라요. 프랑스가 짓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짓는 거하고 건설 원가가 똑같은데 우리가 더 낮은 가격을 써냈으면은 그러면 덤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계 원자력 협회의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의 원가가 프랑스의 45% 수준, 절반도 안 돼요. 원가 자체가 싸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을 써내 가지고 입찰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나타난 거고 이제 체코에서도 이제 공기를 잘 맞출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뭐 이런 걸 봤겠죠. 네. 기자님 그러면은 뭐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네. 우리나라가 원가가 싸니까 저렴하게 어쨌든 입찰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공사 기간을 우리는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체코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체코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거기가 체코란 나라가 한국이랑 가깝겠어요? 프랑스랑 가깝겠어요? 아무래도 웬만하면 프랑스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같은 EU 일원이고 가까운 나라고 뭐 비슷한 조건이면 프랑스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네. 그러면은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나라가 좀 공기를 예외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좀 뭘까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가까운 과거에 원전을 좀 많이 지어봤고 이 여러 협력업체들 간의 서플라이 체인이 잘 이제 구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협력업체들한테 좀 덜 끌려다닌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협력업체에서 이 설계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이거 바꾸는데 한 6개월 걸리는데요. 근데 이런데 끌려다니면 공기 계속 늘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컨트롤할 줄 아는 노하우가 있다는 걸 이제 제가 도식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근까지 건설을 좀 나중에 이제 원전을 들어왔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좀 남아 있고 그런 걸 좀 노하우가 있다. 노하우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국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책에서 공무원만 567만 명인 프랑스의 느려 터진 행정 절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어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국가 인구가 다르니까 도대체 얼마나 공무원이 많은데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제 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요게 제가 이제 그 특파원 생활을 4년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거 그런 거를 정리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격차가 어느 정도 좀 벌어졌다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감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작년 정도를 계기로 해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진지하게 이런 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트렌드를 읽고 제가 이제 제가 특파원 경험을 한 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이런 책을 냈는데 이제 공무원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공무원 사회를. 이제 프랑스가 이제 되게 공공 부분이 비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숫자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한번 조금만 뽑아보니까 프랑스가 공무원이 567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117만 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프랑스는 전체 국민의 8.7%. 어마어마하죠. 그럼 거의 뭐 12명 중 11명 중에 1명. 네. 엄청 많고 우리나라는 2.3%. 인구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6,500만 대 5천만인데 이 정도면 너무 그렇죠. 우리가 적은 건지 프랑스가 많은 건지 모르겠네요. 프랑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프랑스는 공공의료 체계를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67만 명에는 그 공공 간병 인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0만 명이 넘는데 그게 포함된 숫자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공기업 직원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안하긴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또 뭐가 있냐? 프랑스도 공기업들이 되게 많고 거기 직원들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 프랑스의 우정공사 라포스트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체국인데 여기 직원만 해가지고 25만 명이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프랑스의 원전 짓는 EDF라는 전력공사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전 이런 건데 거기 직원만 해도 16만 명 뭐 이래요. 진짜 많네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은 이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프랑스는 국가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국가 철학이 공무원 일자리 자체를 국가가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 식민 지배의 잔재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제국을 건설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식민지를 그렇죠. 많이 거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큰 이 제국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경영하기 위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관료 조직이 좀 비대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공기업하고 공무원들의 이제 합쳐가지고 네.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를 보면은 OECD 통계를 보면요. 프랑스가 한 21% 됩니다. 그 영국이 한 16%, 미국이 15% 정도거든요. 확실히 높네요. 근데 이게 5%포인트, 6%포인트 차이지만 네. 일자리 개수로 치면 수백만 개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데 재정 투입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쵸.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공무원 부분이 비례한 만큼 민간 활력이 줄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많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규제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일 처리가 빠르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기자님, 네. 아무래도 일을 하는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네네. 뭐 한 명이 할 거 두 명이 한다고 치면은 네. 2배로 빨리 되는 것까지는 안 봐도 한 2배로 우리나라보다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죠. 네. 근데 프랑스에서 일 처리가 어느 정도로 늦냐면 제가 이제 파리 가가지고 네. 이제 체류증을 먼저 발급을 받은 다음에 체류증을 발급받는데 한 5개월 걸렸어요. 체류증은 빨리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5개월 걸렸는데 네. 5개월 걸린 거 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알고 지내던 일본 방송사에 일본 그 후지 TV의 파리 특파원인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5개월이면 엄청 빨라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체류증이 나오자마자 이제 다른 서류를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출을 하면 이제 프랑스 운전면허증을 주는 게 그렇게 서로 호의적인 제도가 이제 협정이 돼 있거든요. 서로 인정하자. 네. 근데 그거를 신청했는데 얼마 걸렸냐면 1년 1개월 걸렸어요. 봤는데 신청해가지고 그럼 기자님이 내고 1년 1개월 뒤에 면허증을 네. 그 사이는 계속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했죠. 너무 늦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그 행정 절차나 이런 게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이제 많이 물어봤죠. 그쵸. 근데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 빨리빨리 일하는 건 미국식 문화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 정서가 좀 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 미국식 문화, 아메리칸 스타일을 약간 상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류나 분위기 이런 게 좀 있어요. 자기네들이 좀 더 그 고매하고 우아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네. 그 온라인화가 좀 덜 됐어요. 업무 프로세스가 손으로 일하는 게 좀 더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급여가 좀 낮거든요. 네. 급여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런 정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운전면허증 교환하는데 그러니까 13개월 걸린 거를 네. 왜 그런가를 이제 제가 그때 친하게 잘 알고 지내던 프랑스인 스타트업 경영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본질적인 건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공무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근데 업무 프로세스가 굉장히 행정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면 네. 그 많은 공무원이 필요 없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빨리빨리 나오면 다들 놀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빨리 되는데 그러고 너네 놀고 있잖아 해가지고 이제 인력 인력이 감축. 인력 감축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들은 건데 운전면허 교환 같은 경우에 암묵적으로 하루에 몇 명만 해준다라는 걸 자기들끼리 룰을 정해놓고 딱 그것만 해주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일이 밀려 있어야 네, 이 정도 사람이 필요하구나. 네. 야 이게 그래서 이게 프랑스인들 자기네들도 행정 절차에 느린 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해요. 제가 이제 파리에서 알고 지낸 프랑스 기자 중에 네. 그 르몽드의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하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일할 때 미국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네. 자기 와이프의 체류증을 신청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내가 고국에 돌아온 게 맞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업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체감적으로 제가 이제 유럽 특파원에 있으니까 이제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이메일 주고받고 해보면 프랑스는 되게 보내보면 그날 답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적어도 하루는 지나야 돼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네. 대충 한 반나절 정도 걸리면 와요. 영국은 한두 시간이면 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미국의 느낌 나네요. 확실히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기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 숫자가 좀 많은데 네.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네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민족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느리냐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는 국민들이 그렇게 느껴도 그걸 바꿀 만큼 뭔가 문제를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자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사고.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정서인데 네. 상대방의 일하는 문화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내 뜻에 따라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오래 걸리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사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사기업이 물론 이제 행정 관서보다는 좀 빠르다고 해도 사기업 기준에서도 자기네들도 그렇게 일을 빨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너는 빨리 해 이렇게 프레셔를 주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기자님 아무리 그래도 이게 체류증이 5개월, 운전면허증이 1년씩 걸리면 뭐 그건 서로 간에 인정한다고 쳐도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님 입장에서도 계속 면허증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해도 그냥 국민들이 참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렇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네요. 달라요. 우리는 못 참는 게 베이스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자님 또 프랑스에서는 여름에 휴가를 이제 길게 간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저도 예전에 만나본 그 워킹홀리데이 잠깐 호주 갔다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에 왔어요. 그래서 너는 뭐냐? 나는 여기 워킹홀리데이로 몇 달 왔다 했더니 자기는 휴가로 4개월을 왔다. 그럼 애들을 왜 데리고 왔어? 4개월 동안 여기 학교 보내려고. 그건 좀 문화 충격 받았거든요. 그게 제가 한 15년 전인데. 그래서 이런 휴가 문화를 우리는 부러워한단 말이죠. 사람답게 산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당연시 됐지만 지금은 좀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분명히 프랑스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는 건 맞아요. 여름 휴가 대충 한 3주 정도 가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뭐 4주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뭐 7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이제 파리에서 별로 일이 안 돼요. 가게도 뭐 많이 닫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한 1분 만에 이제 자동 답신이 와가지고 뭐 몇 월 며칠까지는 내가 휴가라서 답을 안 한다. 대체자가 아니고 답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덜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지 이제 일을 덜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고 그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뭘 잘 봐야 되냐면 이게 대기업의 정규직만의 얘기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이 전반적으로 비정규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평균 근로시간 이걸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지금 이 그 한국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1872시간.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이제 한 130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일 너무 많이 하는 건 맞아요. 미국도 근데 OECD 평균보다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 기준으로 이 자료를 보면 1911시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는 1500시간. 되게 적잖아요. 좀 적네요. 많이 적죠. 많이 적어요. 370시간. 그러니까 분명히 여가를 많이 즐기는 게 맞고 휴가도 많이 즐기고 주 35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급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만 이러면 되게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EU 집행위원회에서 2021년에 유럽 각국의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낸 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프랑스의 비정규직 중에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 3분의 1에 달했어요. 근데 그게 뭘 얘기를 하냐면 계속 저성장 국면에 있잖아요. 성장률이 낮고 그러니까
그 질 낮은 일자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네. 정말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너 조금만 일해, 조금만 일해도 월급 줄게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질 낮은 일자리 조금만 일하는 약간 아르바이트식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주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수입이 모자라니까 그쵸. 일을 조금 더해서라도 소득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못 얻는 그런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쓴 책 이 책에는 이제 월가의 큰손이라고 하는 캠 피셔 회장,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 이분이 추천사로 써주시고 직접 한 책부터 책 글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제가 이제 직접 연락이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아니 미국이 더 잘 사는데 일도 더 많이 한다. 유럽은 더 못 사는데 미국보다 일을 덜 한다. 그러면 맞아요. 할수록 격차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맞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게 이제 일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세계 최대 연기금 어디예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 있잖아요. 이제 여기 니콜라이 탕인 회장도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니 이게 미국인들이 유럽 사람들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치열하게 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럽인들의 각성을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가 이제 그런데 이제 연금이 잘 돼 있어요.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그 사회 상류층으로 부득부득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랑 달라요. 그냥 뭐 네. 이대로 살아도 행복하다 네. 뭐 이런 느낌. 정서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연금이 잘 돼 있으니까 아니 뭐 주당 35시간 일하고 빨리 퇴직해가지고 연금 받고 노후를 보내면 되는데 굳이 일을 뭐하러 많이 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중요한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세금하고 사회보험료로 가져가는 게 국가가 걷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버는 소득이 있어도 나라가 가져가는 비율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의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1,000만 원 더 벌었는데 세금으로 막 600만 원 가져가.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유럽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제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복지가 훨씬 약해요. 약하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소득을 늘려야 되겠다, 인컴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또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는 세금도 덜 걷고 사회보험료도 덜 걷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 자기 인컴이 늘어나는 속도가 유럽 사람보다 훨씬 빠른 거죠. 유인이 확실하게 있네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프랑스인들이 휴가를 우리는 막 정말 한 달씩 간다고 부러워만 하는데 그게 사실 일반 정규직 정말 이렇게 멋있는 이제 양복 입고 있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많은 수의 프랑스 분들은 더 일하고 싶어도 이 저성장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못 얻어서 그냥 더 벌고 싶어도 가는 면도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유럽 프랑스 내에서도 좀 이제 일을 더 해야 된다 우리 여론도 있다 세금도 많이 걷는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근로시간을 줄일 필요는 있는데 근데 이제 유럽에서 근로시간이 적은 거를 마냥 부러워만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또 그들의 문제도 있다. 그렇죠. 그럼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금제도 우리는 이런 거 복지가 잘 돼 있으면 부러워만 하잖아요, 사실. 특히 뭐 북유럽 뭐 이런 뭐 무덤에서 요람까지. 근데 그런 거가 강화가 되면 또 이제 근로 의욕이 좀 줄어든 그런 효과도 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그 어떤 근무 시간이라든가 조금 느린 일처리 이런 공무원의 비대화 얘기를 해봤는데 유럽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프랑스 경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전만 못하다, 저성장 고착화됐다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주요 지표로 볼 때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이 조금 이렇게 성장이 어려운지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유럽이 이제 미국과 쌍두마차로 2차 대전 이후에 쭉 어느 정도 이제 대등하게 갔어요. 유럽 전체를 합친 거하고 미국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갔고 성장률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최근에 한 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15년 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그 이후의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이폰이 등장해가지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그쵸. 모바일화 됐다는 그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15년 사이에 제가 IMF 자료를 가지고 쭉 보니까는 GDP가 있잖아요. 전체 네. GDP 총량이 네. 15년 사이에,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23년 사이에 프랑스가 14% 넣었어요. 14%요?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14%밖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럼 1% 같이 하는데 0.8% 안 되는 거죠. 5%에. 굉장한 저성장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바일 산업에서 완전히 뒤지기 때문에 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게 이렇다 할 주도적인 ICT 기업 자체가 없어요. 약간 소셜 미디어도 다 미국이 만든 거 쓰고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나 아이폰이나 중국 폰을 써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포털 같은 것도 자기네 뭐 독자적인 포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 같은 게 있잖아요. 네이버 다음 이런 게 없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유럽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92%, 93%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 독점하고 있네요. 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는 한 87% 정도예요. 오히려 유럽보다 미국이 더 낮아요. 그 정도예요. 원조보다 높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헤게모니를 완전히 뺏기고 네. 그래서 이 ICT 산업 여기서 이제 뒤처지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미국이랑 벌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가 15년 사이에 GDP가 14% 늘었는데 네. 그 사이에 미국은 89% 늘었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비교가 안 거죠. 되네요.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쫙 늘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총량으로만 보면은 네. 미국이 더 덩치가 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질적인 차이도 볼 수 있어요. 질적인 차이를 보려면 대표적인 지표가 1인당 GDP. 1인당 GDP가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 네.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그 싱크탱크예요. 네. 유럽 국제정치 경제센터라는 ECIP라는 싱크탱크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봤냐면 굉장히 재밌는 작업을 해봤어요. 네. 그냥 미국하고 유럽하고 경제적 격차가 커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 그 50개 주 네. 50개 주의 1인당 GDP를 순위를 쫙 매겼어요. 1위부터 50위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유럽 주요국의 1인당 GDP를 하나씩 넣어본 거예요. 독일 넣어보고 프랑스 넣어보고. 그러면 1위부터 51위까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순위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EU 평균, 네. EU 27개국 평균을 이제 그 순위에 넣어보면 네. 49위일 거예요. 그럼 미국의 50개 주 중에 거의 꼴찌 수준. 그렇죠. 제일 못 사는 동네. 네. 최하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최하 거죠. 수준. 근데 미국이란 데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지역별 격차가 엄청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최하위 주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이 사실 좀 창피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순위가 계속 45위에서 49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위를 보면은 독일을 한번 볼까요? 독일이 이제 유럽의 리딩 국가잖아요. 그쵸. 맏형격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39위밖에 안 되고 순위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 39위도 지금 이게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2022년 이후로는 순위가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프랑스는 순위가 어떠냐? 네, 조금 와 프랑스는 거의 뭐 수직 낙하했네요. 네, 수직 낙하했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네. 49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이 1인당 GDP 순위로 그러면 프랑스가 EU 평균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2000년에는. 네, 그쵸. 근데 이게 점점 떨어지는 속도가 프랑스가 더 높아가지고 EU 평균하고 같아진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죠. 네. 그러면 자 프랑스나 EU 평균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미국의 주가 딱 두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디가? 그게 어디냐면 하나는 산촌이고 하나는 농촌이에요. 산촌과 농촌. 산촌은 뭐냐면 이제 아이다호. 네. 맞아. 여기 아이다호가 미국 50개 중에서 이제 49위인 거예요. 49위. 여기 아이다호는 산촌이에요, 산촌. 산촌.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대충 강원도 영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원도 영월 그 정도 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꼴찌가 어디냐 미시시피예요. 미시시피 강. 네. 미시시피는 완전 농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의 경제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도가 됐다는 거고 지금 여기 ECIP의 연구원이 이제 이 작업을 해본 다음에 자기도 이 작업을 해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프랑스라는 유럽의 리딩 국가 중에 하나의 경제력 1인당 GDP가 미국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강원도 영월 정도 되는 느낌의 그런 그 동네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준이다. 네네. 야, 이건 정말 말씀 그렇죠. 그럼 이제 프랑스가 그러면 이제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를 또 봐야 돼요. 그럼 유럽 안에서 그 라이벌 국가하고 어떻게 가고 있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자료가 있어요. 이거 볼까요? 자, 이걸 보시면은 제가 IMF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한 2010년까지만 해도 거의 같아요. 그렇죠. 역시 라이벌답게. 네, 거의 같고 아주 미세하게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미세하게 프랑스가 더 높아요. 근데 한 2010년 이후로 굉장히 벌어지잖아요. 그러네요. 점점 더 벌어지네요. 점점 더 벌어지죠. 상당히 차이 납니다. 거의 갔다가 이제 프랑스의 1인당 GDP가 이제 독일 대비해가지고 한 85, 86, 87%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가 크냐면 이제 규제가 프랑스가 더 많고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 활동에 필요한 그 비용이 높아요. 고비용 구조예요. 고비용 구조. 네, 고비용 구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나라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네 산업에서 자기네 자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자국에서 계속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게 어느 정도 좀 잘 돼요. 그래서 독일 차들 있잖아요. 뭐 벤츠나 BMW나 폴크스바겐이 그래도 독일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잖아요.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 이제 푸주나 르노 해외로 생산 라인을 많이 이전을 했어요. 르노 같은 경우에 작년 통계를 보면 어쩌냐면 이 르노에 이제 세계 각지에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각 공장별로 생산 대수 순위를 매겨 보면 1위부터 5위에 프랑스 공장이 없어요. 1위가 루마니아 공장이고 뭐 2위는 모로코고 3위는 튀르키예고 뭐 4위 브라질, 5위 스페인 이래요. 자국에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보시면 1인당 GDP 추이가 프랑스보다 높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랑 연동이 되냐면 이걸 보세요. 이제 실업률 추이예요. 보세요. 그러면 실업률이 이게 작년 기준으로 독일하고 프랑스가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 나요. 그러네요. 4.4%, 3% 그 2배 이상 나네요. 그렇죠. 엄청 차이 나죠. 프랑스는 심각한데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2004, 5, 6, 7 이때는 독일이 더 높아요. 맞아. 프랑스 황금기가 잠깐 있었다고 하셨죠, 아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독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졌잖아요. 그쵸. 근데 프랑스는 더 높아졌다가 이제 마콩 취임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낮아진 게 이게 7.4%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게냐면 심플한데 독일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가 이제 노동개혁을 했어요. 하르츠 개혁이라고. 그 페터 하르츠라는 사람이 이제 폴크스바겐의 이제 노무 담당 임원이었는데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떤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 노동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독일의 고질병을 이제 고친 거예요. 근데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용자를 조금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약간 해고도 좀 자유롭게 하게 해주고 그리고 임금도 좀 덜 높여주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테니까 좀 더 많이 고용을 해라라는 건데 슈레더 총리는 이제 3인당이니까 이제 중도좌파였는데 어떻게 보자면 이 중도좌파 정당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인 노동단체들의 배신을 때린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노조의 그 배신이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르츠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니잡이라는 걸 양성화시켰어요. 미니잡이 뭐냐면 월 450유로 이하를 버는 약간 저임금 일자리 아르바이트 같은 거예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인데 이거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안 내도 되게 하고 소득세 전혀 안 내도 되고 사회보험료도 안 내게 했어요. 근데 사회보험료를 안 내는데 혜택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없고 알바라도 하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듣고 보니까 이거 소일거리로 하고 나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3%라는 거는 거의 완전 고용,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거의 완전 고용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용주들 이제 부담이 조금 적으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여기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독일하고 프랑스 1인당 GDP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게 독일 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해외로 안 보내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돌려 그 어느 정도 부담이. 경제력이 상업성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80만 명, 일자리가 80만 개예요. 그럼 그 가족까지 하면은 한 200만 명이 자동차 산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선 전체 수출의 자동차가 10%를 차지하고 네. 자동차 부품이 한 5%.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독일 경제에서 그러니까 수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는데 네. 이거를 자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프랑스에 비해서 더 훨씬 나았던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업률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프랑스는 민의조약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단체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질 낮은 일자리는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이 프랑스가 독일보다 더 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막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좀 덜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어떤 이런 차이를 빚어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때 제가 이제 파리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 초기 때 유럽에서 인공호흡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저도 뉴스 기사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어떤 극적인 차이가 있었냐면 독일은 이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회사가 자국에 생산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회사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생산 라인이 해외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거를 빨리빨리 만드는데 그렇죠. 프랑스는 그걸 빨리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명한 차이를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권익이 많이 보호가 되고 이게 되게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좋은 점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프랑스는 그게 약간 좀 과한 면이 있는 거죠. 그거는 독일이랑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독일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실업률에서 엄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독일은 약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메르켈 정부 시대 때 메르켈 통치 기간에 독일 경제가 되게 순항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네. 그러면 기자님 또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프랑스는 이제 노조가 강하고 이 개혁이 어려워서 또 일부에서 단어가 좀 이렇게 쉬는 문화 그것도 강해가지고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도 프랑스는 지금 올림픽 하듯이 이 앵발리드 이 개선문 에펠탑 이 관광 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 산업으로 그냥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산다. 그렇죠. 막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그게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유럽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완전한 그 국가의 성장 동력, 중심 동력까지 될 수 있냐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관광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게 이제 유럽이 제일 높은 게 크로아티아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20%도 안 돼요. 제일 높은 나라가 20%도 안 되고 이제 이탈리아가 한 10몇 프로 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완전한 메인 디시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생각보다는 훨씬 작네요. 근데 미국이 정말 대단한 게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미국으로도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이 얼마나 거대한 국가냐면 미국 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가 안 돼요.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데도. 다른 산업들이 크기도 하지만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엄청 대단한, 그러니까 중요한 유럽에서 중요한 거긴 하지만 프랑스에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게 막 GDP의 뭐 한 20% 30% 차지하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독일의 자동차 산업 같은 그런 비중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엄청나게 고부가가치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제 빅테크가 주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관광산업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지. 네. 다른 나라들이 아예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탈리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성장률이 너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기술 기업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뭐 명품 이런 거 잘 하고 타일 같은 거 되게 잘 만들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다른 나라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가 조금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주도적인 큰 기업이 모든 걸 싹쓸이하는 그런 경제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 만들 수 있는 나라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지. 관광 산업 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뭐 이제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이제 언제까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냐. 이것만으로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같은 뭐 그 SK 하이닉스 고부가 가치 반도체 산업은 유럽은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거의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게 이제 없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제 협력업체나 이런 게 또 없는 거고 거의 무너진 거고 그 노키아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모바일 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럽 기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미국 넘어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 거고 약간 이제 그런 점에서 이 ICT 산업에서 이제 유럽이 뒤처지니까 이제 그게 네.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ICT 산업에서 한번 뒤처지니까 그 다음 단계는 AI 산업에서는 더 따라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뒤처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럽도 굉장히 절치부심을 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이 민간 주도가 아니라 이제 정부 주도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되게 효율성이 좀 낮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프랑스가 이제 경제가 잘 안 굴러간다. 네. 이런 건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GDP 대비해서 이제 국가 채무 비율. 네.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아까 1인당 GDP처럼 네. 프랑스와 독일이 거의 비슷해요. 그쵸. 거의 같이 갔다가 네. 2010년 무렵부터 확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독일은 좋아지고 프랑스는 네. 계속 늘어나요.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이거 돈 액수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작년 GDP가 우리나라 돈으로 4,150조 원 정도 돼요. 1,150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율이 거의 절반 수준 땐도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네. 근데 프랑스는 계속 재정 적자를 가져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은 메르켈 시대에 계속 이제 재정 흑자를 가져가면서 이제 국가 채무를 낮춘 거죠. 기자님, 그럼 독일하고 프랑스는 정말 유럽의 라이벌이고 사실 네. 1, 2차 세계대전 몇 천만 명 죽였던 네, 사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만 들으면 프랑스가 경제력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밀려나가는 게 확연한데 네. 그럼 유럽 내에서의 헤게모니도 이제 독일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독일의 목소리가 계속 커졌죠. 네. 계속 컸고 이제 독일이 이제 뭐냐면 전체 사이즈가 이제 더 커요. 그러니까 독일은 인구가 이제 유럽에서 제일 많아요. 네. 8,200만 명 되거든요. 그 정도 되고 프랑스하고 영국은 한 6,500, 6,6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럼 1인당 GDP도 차이 나고 그러니까 독일이 훨씬 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네. 독일이 맏형격으로 이제 해왔어요. 해왔고 이제 2011년 이럴 때 남유럽 재정위기 왔을 때도 이제 독일이 앞장서가지고 해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독일이 지금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 프랑스에 비해서 훨씬 타격이 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독일이 엄청 타격이 커가지고 이제 이게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지금 한 10년, 15년을 보면 프랑스, 독일이 꽤 많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약간 좁혀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굴러갈지는 프랑스와 독일이 자기네가 이제 그 각 정부가 걷는 노선에 따라서 이제 흥망성쇠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프랑스가 독일보다 나은 거는 확실히 낫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뭐냐면 있냐면 하나는 에너지 공급 체계가 프랑스가 훨씬 우월해요. 그게 뭐냐면 독일은 이제 큰 이제 비용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자기네 선택이에요.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겠다는 건데 네. 이게 효율이 좀 낮다 보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는 되는 거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많이 썼는데 이제 그게 전쟁 때문에 단가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지금 제가 파리 살 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기 전인데 그때만 해도 가정용 전기료가 독일이 프랑스보다 40%가 비쌌어요. 그때도 이미. 네, 그때도 이미.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프랑스 대비해서 독일이 전기료가 7, 80% 비싸요. 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이제 기업들이 생산할 때 단가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는 원전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원전 가동 비율이 전체 전력 에너지원의 한 70%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일단 어쨌든 간에 뭐 원전에 대한 논란이 그래 차치하고서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싼 가격에 이제 전기 공급이 되니까 그쵸. 이게 물건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프랑스가 독일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은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유럽 국가들이 전부 이제 고령화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들이 많은데 네. 출생률이 프랑스가 독일보다 확실히 더 높아요. 그래서 미래에 좀 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굴러갈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 자,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재정 적자. 네. 한 해에 이제 이 나라 살림이 어떻냐를 보여주는 건데 작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5.5% 적자예요. GDP 대비해서. 심각하네요. 심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1년 예산에서 5.5% 적자가 아니고 GDP 대비해서 그래서 작년 GDP가 프랑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4,15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5.5% 적자라는 거는 230조 원이거든요. 한 해에 230조 원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GDP는 아닙니까? 그래 엄청난 거.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채무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기자님 그럼 이렇게 재정 적자가 막 마이너스 5.5% GDP 대비로 나는 이 근본 이유는 근본 이유는 이제 그거죠. 딴 거보다도 연금에 쓰는 돈이 그러니까 연금에 이게 투입하는 돈이 너무 많아요 재정에서.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 독일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자 연금제도 제일 코어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에요. 은퇴하고 받을 연금을 받을 때 그게 소득의 몇 프로를 차지하냐 이건데 프랑스가 남자 기준으로 그게 72% 정도 돼요. 젊었을 때 내가 받던 월급이 70%.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기 전에. 은퇴 전에. 그래서 독일하고 영국은 그게 한 54에서 55% 정도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연봉 1억을 받아요. 근데 너 일 안 하고 놀아. 일 안 하고 노는데 한 7,200만 원 줄게. 그러면은 일 하겠어? 안 하죠. 근데 이제 연봉을 한 1억 받는데 야, 너 일 안 하면 5,500만 원 줄게.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고 머리를 극적극적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비해서 너무 차이 나는데. 네, 차이가 절반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주니까. 그렇죠. 또 이거 연봉 1억 얘기지 뭐 우리가 뭐 한 2, 3천만 원 받던 분들에서는 아예 생활이 안 될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큰 거고 지금 이제 연금을 이제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 당해년도에 이제 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내는 거를 다 합쳐요. 네. 합쳐가지고 그해 받을 사람들한테 주는데 당연히 모자라죠. 그쵸. 그럼 그거를 재정에서 모자라는 부분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제 연금 소득 대출이 워낙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으니까 물론 이탈리아가 더 높긴 해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독일하고 영국이잖아요. 그쵸. 독일하고 영국보다 높으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한 해에 얼마를 부어주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00조 원이에요. 600조 원이요? 600조 원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1년 작년에 보니까 정부 지출이 2,400조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정부 지출의 거의 4분의 1. 4분의 1을 일단 연금으로 투입을 하고 시작을 해요. 좋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재정이 좋을 수가 없고 삐그덕거리는 거고 이제 계속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도저히 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냥 다 죽는다 정도.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했는데 반발이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 이제 윗세대들 누린 만큼 이제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마크롱 정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복지나 보조금 이런 걸 많이 줄여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트러블이 많은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점거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벌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농업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정부 보조금을 먹고 커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근데 재정이 나빠지니까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EU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니까 예를 들면 살충제 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농민들한테는 코스트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쵸. 뭐 상한 게 많아지니까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열받은 길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회적 갈등이 되게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이 나빠지는 게 이제 단적으로 지금 스탠다드 앤 푸어스 있잖아요. 네. 이 신용평가회사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에다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 국가 신용 등급표를 한번 보시면 네. 원래 프랑스가 우리나라 영국이랑 같이 위에서 세 번째인 AA 였어요. 근데 올림픽 직전에 낮춰버렸어요. 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높아졌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총체적인 국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이 나라가 대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냐 이제 그것만 보는 거긴 한데 살림만 보는 거긴 해요. 근데 극간을 보세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보다 세 극간이나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같이 있는 나라들이 체코, 슬로바니아, 에스토니아 프랑스랑 이 급이 안 맞는 뭔가 약간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약간 이거 아닌데 쟤네랑 우리가 같은 극간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 앞두고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굉장히 충격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이 막 방송에 나가고 소셜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우리나라 안 망해요. 이제 물론 망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유로화로 이렇게 쇠사슬을 묶듯이 엮여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엄청 결정적인 큰 위기야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이게. 예. 프랑스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경제가 저성장인데 올림픽은 적자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돈 축제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프랑스가 이제 지금 개막식을 한거나 이제 각 경기장을 운영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저비용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에어컨도 없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가 뭐 계속 보조금도 줄어들고 복지도 나빠지고 이런데 뭐 올림픽 해가지고 거기다 큰 돈을 써야 되냐 뭐 이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친환경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비용을 좀 줄이는 거죠. 핑계다 사실은. 약간 그런 측면이 조금 있어요. 진짜로 막 친환경만으로 하는 건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반반. 뭐 이게 어떻게 섞여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문화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나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제 이런 게 그 인류의 이제 어떤 본료 발원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초과학도 옛날에 되게 강했고 그래서 사람들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올림픽을 계기로 굉장히 이제 뭔가 쉽게 말해서 자기네 이제 프라이드를 만만히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개회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반응이 별로였잖아요, 솔직히. 아니 프랑스 좋은 거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좋게 봤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고 다른 나라 마찬가지였는데 프랑스 안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놓은 거 보니까 프랑스인들이 상대로 개막식이 어땠냐 물어보니까 좋았어요가 85%예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랑은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관광산업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프랑스가 가진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개막식에서 셀린디옹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셀린디옹이 프랑스 가수가 아니에요. 캐나다 가수잖아요. 그런가요? 네. 저 이름 듣고 이분이 뭐 프랑스 사람 아니 근데 이게 세계적인 가수인데 영어로 했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캐나다의 퀘벡 출신이라 모국어가 불어긴 해요. 그리고 약간 연관은 있긴 해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불어를 되게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불어를 식민지배를 하면서 전 세계 조금씩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프랑크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한묶음이야 막 이런 정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개막식에 나선 거는 정말 프랑스의
엄청 대단한 그런 가수가 지금 별로 없어요. 처음에 뭐 들어보면 샹젤리제밖에 저는 생각이 별로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 그 이름을 알린 가수가 대중음악 가수가 뭐 이브몽땅이나 에디트 피아프 뭐 이런 사람들이 1940년대 50년대 활동하던 그런 가수들이고 뭐 파트리시아 카스 뭐 이런 게 뭐 90년대 좀 있었지만 뭐 무슨 마이클 잭슨 이런 거 아니잖아요. BTS급은 없는 거죠. 아까 이제 불호권이랑은 좀 불리하기도 한 게 2012년에 런던 올림픽 할 때만 해도 그때 개막식하고 폐막식 할 때 가수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폴 맥카트니, 스파이스 걸스, 에드 시런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아니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세계 웬만한 나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프랑스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진짜 그 무슨 뭐 문인들만 하다 대문호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사람들 19세기 사람들이 많고요. 뭐 빅토르 휴고나 알렉산드르 디마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옛날 사람들이고 최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뭐 프랑스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과학 싱크탱크가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 이게 여기가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 10명 나왔다고 엄청 자랑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어요. 수상자들이 언제 받았냐를 봤더니 최근 50년 사이에는 2008년에 공동 수상한 한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1차 대전, 2차 대전, 20세기 전반 이럴 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그냥 옛날을 먹고 사는 거죠. 옛날에 옛날을 영광이 먹고 예. 서서히 발해가고 있다. 좀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군요. 네. 저희가 또 프랑스를 이렇게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이 방송이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프랑스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이 뭐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이 책을 쓰거나 이 비슷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아 뭐 우리가 문제인데 뭐 맨날 욕만 하는 거. 뭐 아니 프랑스 걱정을 왜 해주냐? 남 걱정만 해요. 걱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걱정해 줘요? 제가 걱정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을 잘 보려면은 남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좀 발전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또 저희도 이제 배워서 예를 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 우리도 사실 연금 개혁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해결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나 또 이 고비용의 지금 어떤 노동 구조에 대해서 각 목소리가 많은데 그거를 사회적 합의를 이룬 독일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과거에 있는 프랑스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점을 좀 저희도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